지난 일요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라인 야후 사태가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교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네이버에서 발생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내린 행정지도,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 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해 경영체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자본적 지배관계 재검토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는데도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ネイバーの持ち分に対する縮小という意味は含まれてないという理解をすればよろしいんでしょうか。我々が自分をですね、売れ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ことを要求したって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ね。それについての方策、どういうやり方を取るのかについては、LINEヤフー社側で考えて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하지만 총무성의 행정지도 이후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네이버는 지분 매각 협상을 공식화했습니다. その中ではネイバーさんとの資本の見直しという協議をですね、進めたいということをこちらから申し上げておりますので、それもちゃんとテーブルについ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라는데 지분 매각 협상은 진행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사의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정부나 개인의 발표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모로보나 경영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표현인데 명백하게 지분 구조를 바꾸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해석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라인 야후 사태에 숨어있는 일본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우리 정부의 대처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방금 영상을 보니까 일본 총무성과도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군요. 네,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라인이 좀 생소하지만 일본에선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을 생각하면 됩니다. 라인은 우리나라 IT 기업이 해외 진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라인이 출시된 지도 벌써 13년이 지난 거죠. 라인 야후 사태를 이해하려면 라인의 성장 과정과 영향력, 지분 구조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이 어떻게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됐는지, 일본인들 삶에 얼마나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번화가인 도쿄 하라주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한 20대 남성에게 무슨 앱을 쓰는 중인지 물어봤습니다. はい、LINE 使ってます。 LINE 作業にやっぱりどのように LINE をしてで使用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伺ってよろしいですか。友達と連絡取ったり電話してます。 우리가 연락할 때 카톡해라고 이야기하듯 일본에선 라인 시대루, 즉 라인해라고 묻는 게 일반적입니다. LINE してるって言うとしてるよっていう言葉ではあります。結構そういう言葉使うんですね。そうですね。若い子から年配の人まで、携帯持ってれば LINE でやり取り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 初めて会う人とは電話番号交換せずに LINE の ID を交換するとかでそこから仲良くなっていて電話番号とか交換っていう 단순한 소통 수단만도 아닙니다. 뉴스도 검색하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입니다. クーポンも
使えるのもファストフードとかで使えるクーポンが無料で配布されたりとかがあります。LINE がなくなったら生活できるんでしょうか？できるけど大変。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용자의 라인 앱을 열어보니 자원봉사 교육 안내문, 소방관 모집 공지문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라인으로 보낸 겁니다. 한 이용자는 세금 신고 같은 관공서 업무도 라인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確定申告をするときも国税庁のアプリで予約を取っていく。これを予約を取るであれば画面を開いて作ったり予約を取る、電話をする、確定申告申し込みとか、税金を払いに申告をしに行くのに申告の、順番を取る。 행정 업무에 라인을 활용하고 있는 일본 정부기관은 78%, 지자체도 65%에 이릅니다. 일본 전체 인구 1억 2천만 명 중 라인 이용자는 9,700만 명, 81%에 달합니다. 라인은 어떻게 일본의 국민 앱이 된 걸까? 지난 2011년 18,000명의 사상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 통신기지국이 파괴되면서 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가족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상황. 그나마 어느 정도 접속이 되는 인터넷망을 통해 트위터 같은 SNS로 자신의 안부를 알리는 게 유일한 연락수단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네이버는 일본의 자회사를 통해 메신저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대지진 석 달 뒤 라인이 출시됐습니다.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대표는 지진으로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라인 개발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라인은 일본에서 지진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중요한 비상 연락 수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大きな地震ありましたよね。電話がもう使えない状態で自分たちは大丈夫だよっていうメッセージを LINE で送ったりしたよね。結構 LINE だけがつながってたので一番手っ取り早い早い方法が LINE だったんですね。 현지화 전략도 한몫했습니다. 네이버는 대부분의 직원을 일본인으로 두고 일본에서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LINE が韓国の会社が作ったということはご存知ですか？韓国なんですか？知らない。知らない。 일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했고 대만과 태국에서도 사용자 1위 메신저 앱이 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미국 뉴욕 증시와 일본 도쿄 증시 동시 상장도 성공했습니다. 쿠팡보다도 이른 시점입니다. 성공 라인이 어느 정도 될 다음에도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약간 이게 좀 꿈인 것 같다고. 이게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런 꿈을 꾸는 거 아닐까. 막 뉴욕 그런 데에 서서 배를 누르고 인터뷰하는 모습도 보니까 그래서 어제 정말 너무 약간 좀 마음이 막 좀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몇 년 뒤 네이버는 또 한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거대 시장인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을 공략하는 대형 IT 기업을 만들기 위해 자회사인 라인을 일본의 1위 검색 포털 회사였던 야후 재팬과 합병하기로 한 겁니다. 당시 야후 재팬의 대주주는 한국계 일본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산하의 Z홀딩스. 그래서 라인을 미국과 일본 증시에서 상장 폐지시키고 복잡한 합병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대5로 출자한 A홀딩스라는 회사가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쳐진 라인 야후의 대주주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범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것을 그런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한일이 동맹을 해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서구권의 어떤 디지털 패권에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라고 해서 으쌰으쌰하고 시작했을 텐데 현재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230여 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 월간 이용자만 해도 1억 명에 육박하고 전체 이용자는 2억 명에 달하는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등에 이은 전 세계 7위 메신저 앱입니다. 일본에서 라인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 메신저 서비스로서 일본에서는 이미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 가는데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보면 카카오톡보다도 이용자가 더 많은 생각보다 거대한 플랫폼이었군요. 네, 라인처럼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메신저는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이버가 10년 넘게 키워온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라인야후 사태는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겁니까? 몇 달 전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가 발단이 됐는데요. 총무성에 행정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라인 야후 서버에 있던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그 시작점은 한국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였습니다. 해커가 네이버 클라우드 직원의 컴퓨터를 해킹해 보안 시스템을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이렇게 탈취한 라인 야후 직원 계정으로 일본의 데이터 센터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先立ちまして、今般の不正アクセスによる情報漏洩について、ユーザーの皆様、関係者の皆様に多大なるご心配、ご迷惑をおかけしておりますことを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 2021년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 우리의 행정안전부 역할을 하는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일본의 라인 야후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보안 지배 구조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라인 야후가 네이버의 자본적 지배를 받아 네이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던 걸로 판단된다면서 네이버에 의한 자본적 지배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적시했습니다. 반면 주무부처인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나 행정지도에선 자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というのも、日本経済新聞等の報道によると、3月の行政指導の後にですね、総務省が、ソフトバンクに対して資本的な関与を強めてほしいという、要請を口頭で行ったという報道もなされています。総務省が一番期待しているのは資本関係の見直しだと思います。 한 달 뒤 라인 야후는 총무성에 2026년 12월까지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자본적인 지배 관계는 관계 각사에 요청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총무성은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네이버와의 자본적인 지배 관계를 거듭 지목해 자본 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며 보고서 제출 기한을 7월 1일로 못 박았습니다. 네이버의 지분을 축소하라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다만 술만 마시고 차를 몰았을 뿐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 맥락을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자본 지배 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해소하라고 얘기를 한 게 지분 매각 아니면 뭐가 지분 매각인가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일본 총무성에 직접 찾아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어렵게 전화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총무성 관계자는 행정지도가 지분 관계 조정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資本的な支配を相当量受けている関係の見直しの同意は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はい、
私どもとしてですね、申し上げているのは、委託先から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ている関係の見直しを含む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見直し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ていまして、基本的に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を見直していただければ良いと、その措置を求めていまして、資本の見直し、資本の持ち分を売却せよとい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 그렇다면 보안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면 이른바 자본관계 재검토는 필요 없는 것인지도 물어봤습니다. カウポマントの問題をやっぱりこういうにこれから我々は問題ないようにしていきますよということを、そのネイバー、ヤフー、LINE、ヤフー側が、総務省に出すということであれば、でそれが問題ないという判断であれば、資本に関することは、全く関係がなくなると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非常に重大な事案が生じてい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その上で、それを生じせしめたガバナンスについては、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についてはきっちり見直していただく必要はあるというふうに我々は思っています。ただし、その方法については我々は通っていません。 총무성 측은 특정한 방법에 집착할 생각은 없다는 모호한 답을 했습니다. 資本の見直しはせずにですね、例えば、何らかの方法で十分にガバナンスが保たれるというふうに措置を講じていただいて報告いただけるのであれば、我々として何ら措置の内容に肯定して、肯定っていうのはこだわるってことですけど、特定の方法にこだわろうと思ってはいません。 그러나 행정지도는 법률적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일본 기업에겐 매우 부담이 가는 조치입니다. 행정지도는 일본 내에서는, 일본 사회에서는 관이 꽤 힘이 있는 사회라서 행정지도는 꽤 있습니다. 지분관계 재검토하세요 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겁먹죠. 겁을 먹겠죠. 겁을 먹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겠죠. 저희는 약한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라인 야후는 곧바로 총무성 행정지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재발 방직 체계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라인 앱 개발을 주도해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네이버 출신 신중호 CPO가 이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It seems a strange time to change the board structure, given that the ownership discussions are still going on. で、その上で今回セキュリティインシデントも踏まえて、やはりしっかりと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を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と、ガバナンス強化をしっかりボード過半数、ボードの社外取締役過半数にして、多面的な意見を取り入れ、内部のロジックにとらわれない意思決定をしていこうと。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 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資本関係の見直しにまで踏み込む必要がどこまであるのかというところ、そこの関係性についてちょっとご認識を伺わせてください。この2点でお願いいたします。今我々の方はですね、LINE や Yahoo からの強い要請を受けた段階でございますから、それなりに我々としても親会社として真剣に向き合う必要があ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これはネバさんも本当に テーブルから降りたいって言ってるわけでもないので、継続して議論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けれども資本関係にネイバーがあるとどうしてもその親の言うことを聞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できればその資本の比率がもう少し少なくな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日本は望んで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できるだけあまり日本の 시도に従ってほしい. 뭐랄까요? 일본 총무성의 설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애매모호한 화법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자본관계 재검토를 콕 집어서 언급한 이상 사실상 지침을 준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라인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같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라인에 눈독을 들이는 의도가 뭔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시대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고 약 10개월 뒤인 지난 2019년 8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명분은 국제평화와 국가 안보였습니다. 安全保障上の観点から我が国の輸出管理制度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必要な運用の見直しであります。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실익도 없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베 내각은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시행할 조치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들어갑니다. 이듬해 자민당이 신국제 질서 창조 전략본부를 만들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나섭니다. 사회 경제활동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기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법은 기시다 총리 취임 이듬해인 2022년 제정됐습니다. 経済安全保障を推進するための新たな法律。厳しさを増す国際情勢の中、待ったなしで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す。 법안의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는 14개 주요 산업별로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사업자는 주요 설비를 도입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정부는 이 사업자의 권고나 명령 같은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중 전기통신 분야에 지정된 사업자는 총 10개. 이 가운데 라인야후가 포함됐던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민간 기업의 정보 취급자를 국가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중요정보안보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인야후의 중요 정보에 네이버 측이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차근차근 경제 안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준비해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라인야후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SNS를 사용하든 포털을 하든 상당히 많은 중요한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기술을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네이버가 그 기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서가 저는 내부에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과 데이터를 모두 일본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자국 플랫폼 보호주의, 인공지능 국가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은 일본뿐 아니라 대만 메신저 시장의 94%, 태국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확장되어진 경우를 보시면 결국 이 메신저라고 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뭐 카카오 인증이라든가 또는 카카오 뭐 택시라든가 이런 온갖 서비스들이 확장돼 나왔거든요.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이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 가는데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를 다른 더군다나 외국계 기업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필수 조건입니다. 라인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엄청난 데이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초자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일본의 각종 법률의 뒷받침을 받아 소프트뱅크는 라인에서 파생되는 이런 사업 기회를 독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헌정의 회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좌우할 것이고 미래를 좌우한다. 그러면 라인야후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본인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선 지분 매각을 두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10일 입장 발표 후에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이버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지분 매각에 대해서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요구를 무턱대고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 홍대 입구 앞의 캐릭터 상품 판매점. 조그마한 인형, 텀블러와 유리컵 같은 아기자기한 상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아기곰 브라운, 노란 병아리 셀리, 개구리 피클스 같은 라인 앱 안의 인기 이모티콘을 모델로 한 제품들입니다. How do you know? Because the stickers of Line, cute, just like your Korea's KakaoTalk. We can chat with friends. 이 판매점은 라인 야후의 자회사인 IPX가 맡고 있습니다. 라인 야후의 이런 자회사는 몇 개나 될까요? 일본 QR 결제 1위 기업인 페이페이와 은행과 카드 등 글로벌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인 파이낸셜 등 무려 115개에 이릅니다. 한국에 있는 자회사도 있습니다. 라인 야후의 해외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라인 플러스. 직원 수만 1,800명에 이르는 핵심 자회사입니다. 또 우리 서비스가 아예 또 다시 글로벌 서비스가 일본으로 넘어갈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오히려 그때는 더 약간 그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보여서 좀 그 부분에 대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라인 야후의 매출은 역대 최대인 1조 8천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 약 16조 원. 네이버 매출보다도 많습니다. 올해 3월 올라온 2023년도 사업 보고서에서만 해도 네이버는 라인을 두고 2021년 3월부터는 일본의 제트홀딩스와 경영 통합을 완료하며 일본 및 아시아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네이버는 회사의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게 됐습니다. 소프트뱅크와 5대5 구조인 지금 상황에서 만약 네이버가 갖고 있는 A홀딩스 주식 단 한 주만 넘어가도 네이버는 라인 야후는 물론 이런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금융 인프라, 전자상거래, 그리고 콘텐츠, 게임이라든지 웹툰 이런 분야에도 다각도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입장에서는 라인 야후를 버리고 다른 비즈니스로 투자해서 그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 라인 야후의 시가총액 25조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네이버가 가진 A홀딩스 지분 가치는 대략 8조 3천억 원쯤 됩니다. 네이버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인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A홀딩스 지분을 대량 매각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를 등에 업은 소프트뱅크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네이버 입장에선 지분 매각이 소량만 이루어져 투자 재원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라인 야후 지배권도 잃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これは今 50対50ということで、私どもでお互いに持ち合っておりますので、正直申し上げると一株でも動けば、どちらかがマジョリティ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ですから、一株から全株までの議論になるかと思いますけども、ただ私どももソフトバンクというその会社もですね、事業会社ですから、その投資に見合うかどうかということは冷静に判断させ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
최악의 상황은 이제 그 헐값 매각이죠. 지분을 헐값 매각하는 것이고 제값받지 못하고 투자금도 회수 못하고 그래서 어떤 경영권도 다 잃고 또 어떤 경영 지배 구조에서 어떤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 다 잃게 되는 그래서 고스란히 사업을 내주고 일부 사업금만 회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 시한이 7월 1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그런데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국제법이나 협약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국제통상법에는 목적에 맞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 목적과 조치 사이의 비례성이 부족하다는 해석도 있고요. 상대국가 기업의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한일 투자 협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라인 사태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이 담긴 행정지도가 내려진 건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그런데 우리 정부가 주일 대사관을 통해 처음 일본 총무성을 접촉한 건 4월 26일이었습니다. 첫 행정지도로부터 52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行政指導の趣旨、内容について東京にある韓国大使館から要請を受けて説明したことは事実です。韓国の海保担当局が確認を要請した事案は何でしょうか。どのような詳細な内容について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お答えしてません。 외교부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는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초 한국 언론사 도쿄 특파원단에 언론사 한 곳과 전화 인터뷰를 할 테니 그 내용을 특파원단이 공유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파원단은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이 적절한 절차라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 강요는 아니라는 일본 총무성의 입장은 서울의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조선일보는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한국 언론의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한국 정부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외교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국민과 국민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잘못이 있었을 때 그거를 직시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발생하는 파생적인 그런 실수들이나 잘못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거를 계속 덮느라고 지금 바쁜 거죠.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니라는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지만 주일 대사를 지낸 일본 전문가들은 총무성의 입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무역 전쟁을 할 때 제일 미국이 곤란을 겪었던 것이 그런 점입니다. 알겠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그거를 동의한 걸로 합의한 걸로 해석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인지한다. 어크날리지의 의미거든요. 뭐 한마디로 간단히 해서 너 내놓으라. 떠나라 이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관치 경제라고 얘기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되면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해요. 일본 정부 보고 이 시장 원리에 맡겨야지 왜 개입하느냐고 압박을 줘야 된다는 얘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 조치를 기반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네이버의 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남을 겁니다. 기업이 커지고 일본 내에서 위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분 탈취,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시도가 반드시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대단히 상징적이고 중요하다고 보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례로 나오면 나중에 동일한 사건이 터졌을 때 방어할 수가 없어요. 이번 삼국 정상회의에서도 우리 정부는 익숙했던 한중일 대신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일 외교에 공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거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언제쯤 컵이 다 찰까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In a